자, 월요일에 정치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일요일인데 아마 검찰이 수사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온 국민이 굉장히 우울하고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대통령이 현직에서 피의자가 되는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의미랄까 역사적 의미, 느낌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여당 소속으로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게 부모가 있냐, 자식이 있냐, 내게 남은 건 대한민국과 애국밖에 없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공소장을 보면 네. 대통령이 약점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달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또 돈을 내지 않는 기업들에게 또 독촉을 하셨고 이런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계획했다. 그리고 직접 지시하고 직접 주도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소장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당혹감 그리고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비참함 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역시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참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헌정사 초유라는 말처럼 국민들에게 매우 충격을 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인데 사실 뭐 그동안 우리 촛불 민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JTBC 보도를 선두로 해서 또한 각종 언론에서 아마 보도된 의혹들이 법률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서 네. 사실상 이제 뭐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을 받은 지는 오래였지만 이제 헌법학계나 또 법조계에서 공소장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해서 이제 법률적인 그런 퇴진의 사유가 구체적이고도 분명히 나왔다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왜 저희가 게이트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뭐 추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 사건처럼 그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다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국민들 앞에서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다 선의에 의해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검찰의 그 공소장에 나온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대통령과 검찰의 공소장에 제기된 그런 그 서로 다른 내용들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 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 지금 두 발표 보셨습니다만 그 공소장에 보면 33쪽에 달하는데 그 안에 뭐 대통령이 그 최순실, 그 안종범, 비서관과 같이 한 게 9번이다라는 공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선의로 하셨다는데 그 공소장 내용 들어보면 뭐 대놓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35번의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의 요구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뭐 쪽지나 이런 게 발견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의 직접 육성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핸드폰에 녹음이 돼 있는 증거가 녹음 있는 파일이 거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선의라기보다는 선의라고 전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인의 회사에 광고를 몰아줘라라고 재벌 기업과 면담을 하고 나서 총수가 나가는 데다 대고 그 자기 지인의 회사에다가 광고감을 줘라라고 직접 지시하는 그렇죠.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사실 선의라고 보기가 어렵죠. 저는 그 광고회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재벌 기업 산하의 계열사인 포레카라고 다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 기업을 강탈하려는 시도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잖아요. 네. 인수하라라고. 이런 부분은 이제 누가 봐도 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백보양보해서 설사 이제 대통령의 말씀대로 본인은 선의라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지만 본인은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과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에 치열한 경선이 있었을 때 네.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박근혜 후보 스스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뭐였죠? 어둠을 밝히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명박 후보가 그때 흠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릇을 깰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릇을 깬다는 건 흠이잖아요. 기업인 사고 방식. 예,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정당한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어둠을 밝히려는 건 좋은 선이잖아요. 네. 근데 촛불을 훔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어둠을 밝히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아주 일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미르나 K스포츠가 무슨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어둠인데. 예, 백보양보해서 선이라고 대통령 뜻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선의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는 그 말이 이제는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자, 전 의원. 어떻게 보면요. 이분이 지금 대통령 청와대가 하는 얘기가 중립성을 잃은 검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거 말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들이고 법무부 장관도 네.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식의 그런 지금 검찰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앞서 이제 우리 이혜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이라는 것이 백보를 양보해서 선이라 할지라도 홍길동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선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면 그건 불법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본질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 검찰로부터 분명하게 증언과 증거로서 밝혀진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 지금 아까 여기 화면에서도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를 했다라는 것이 9번 나온다고 비춰졌는데 그 대통령과의 그 공모라는 것은 사실은 최순실과 박근혜와의 대통령과의 관계로 보면 물론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은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로 인해서 최순실이 돈을 뜯어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안종범 경제수석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경제단체나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라든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저 9번의 공모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대통령이 9번의 주범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다 이런 비판까지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입장은 검찰이 수사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보시죠.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국가기관들끼리인데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한때는 큰 신뢰, 다 수사하세요 했다가 그다음에 사상 누각입니다 하는 건 결국은 나를 무혐의로 만들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나를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서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법이 무슨 고무줄이냐?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막 적용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소장을 발표한 검찰이
누가 임명한 검찰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는 검찰입니다. 그렇죠. 또 본인- 우병우 사단이라는 소리도 예. 들었고. 본인이 손으로 다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표 검찰입니다. 근데 박근혜 표 검찰이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리가 조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검찰이 이 정도 공소장을 발표했으면 오히려 이게 축소했으면 축소했지 확대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증거가 없이 상상과 추측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들이대고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누구보다 오른팔이었던 분, 조원동 경제수석.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져서 박근혜 대통령과 평생을 같이 온 직계 중에 직계, 측근 중에 측근인 정호성 비서관의 증언. 이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한 물적 증거로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물적 증거가 없이 상상과 추측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손 가리고 손으로 정말 하늘을 가리는 거죠. 자, 지금 청와대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검찰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뭐 진술에 대한 것도 달라졌는데 또 하나는 탄핵입니다. 과거에는 탄핵에 대해서 이 탄핵 말이 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차라리 탄핵으로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달라진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에 대한 탈당, 하야, 탄핵에 대한 목소리,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정 과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탈당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까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데 네. 지금 청와대 전략은 뭡니까? 이제 어차피 찬핵해서 시간 끌겠다 이겁니까? 예, 뭐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은 김진태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 바람이 불기도 할 것이고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다. 분위기가 라는, 달라진다.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이번 발표를 사상 누각이니 또는 심지어는 인격 살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 살인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범죄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인격 살인이라는 그 범죄 행위를 자신만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사실은 앞서 초반에 우리 김종혁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검찰의 피의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사전에 모든 것이 취재와 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법률적인 증거와 증언으로서 보완된 그 수사 발표의 수준이란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건 별로 그렇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피의 사실과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본인들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말을 바꾸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말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점잖은 표현이지 사실은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대통령의 부적격 사유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이런 심각한 그 어떤 그 중대한 문제를 이 당사자들만 모른 채 국민들이 시간만 끌면 국민들이 잦아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착각이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는 촛불이 아니라 이미 들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들불은 더 번지듯이 더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좀 버티는 모양새.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야, 시간 좀 때우자. 가다 보면 좀 가라앉지 않겠어. 이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의원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의원께서는 원조 친박이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그쪽에서 이렇게 좀 탄압인지 뭐 하여튼 좀 소외를 당하고 떠나오셔서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비판을 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경선을 통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이랄까 특징이랄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오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버티기로 나오는 거 그걸 가까이서 지켜보신 그런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에 기인한 바 큽니까? 저건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이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본인이. 이거는 아주 이제 고도의 치밀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거예요. 어떤 게 가장 본인한테 유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은가. 왜 탄핵으로 갔냐면 시간 끌기에도 굉장히 좋고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가결이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기까지는 지금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야는 당장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근데 이제 탄핵은 국회는 쉽게 통과할 거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당에서 29표만 얻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자유롭게 거기 동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논할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탄핵, 예. 근데 그럼 지금 얘기하면 안 되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장이 1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3월에 임기가 만료되면 공석을 채우지 않으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한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네. 근데 총리가 한교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면 뭐든지 따르는 별명이 박근혜 로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버티고 있는 한은 공석을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밀고 나가고 버티게 하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결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전략적 누가 판단이 있을 거다. 옆에서 조언을 다 했겠죠.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법률적인 부분까지 뭐 대통령이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고 누가 조언을 했을 텐데 근데 전 의원 오늘 이제 검찰에서 뉴스가 굉장히 좀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박 대통령이 최초에 그 연설 등을 뭐 최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거 이건 다 알고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와 국정원장 인선 등의 최 씨의 의견을 처음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게 듣고서 그 의견을 물어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말로 심각한 것이고 국정농단을 넘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 사유화가 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최순실의 나라다 뭐 이런 예, 얘기 예. 뭐 학생들이 조롱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두 차례의 담화를 통해서 뭐 청와대 보좌 시스템이 완비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공언과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울먹이면서 그런 것조차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것 세상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너무나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뭐 오기도 있고 전략적 판단도 있고 이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멘탈 붕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어떤 사리분별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측면에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인지 부조화의 상태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싶지 않는 그런 그 심리 상태로 인해서 이와 같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고 막 결정을 하리라라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상한 방향으로 더욱더 본인과 나라에게 불행과 해독을 끼치는 방향으로 자꾸만 지금 악의 그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전 의원 말씀은 그 대통령이 지금 어떤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을 다 믿고 싶어서 나머지는 다 배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사리분별력이 사실상 지금 마비가 된 상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통령께서 무슨 역공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역공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 탄핵을 할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뭐 역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역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심의 영린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건드리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100만 명이 촛불을 했는데 그때 광우병이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소재를 가지고 했는데도 이제 국민의 뜻을 뭐 엄하게 받아들인다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본인이 잘못하고 또 국정이 농단돼서 국민들이 고등학생들까지 쏟아져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 부조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인사 문제까지 계속 개입해 왔다는 걸 우리가 차곡차곡 지금 사실로 확인되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기대를 걸고 찍은 유권자들은 얼마나 실망과 절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책임 있게 인지를 한다면 현재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렇게 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당장 지금 국면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 논의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야당에서 나온 얘기 좀 들어보시죠. 현재 빵점짜리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백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탄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부터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탄핵 발의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소추 발의에 200명 이상 국회의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 의원께서 이제 어떤 야당 의원이셨고 뭐 지금 소속이시니까 야당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 아, 잠깐만요. 지금 민주당이 탄핵 추진 만장일치로 당론을 결정했네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정했고 그다음에 추진 기구를 만들었는데 민주당도 이제 탄핵을 하자고 이제 정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뭐 전 국민이 탄핵 내지는 퇴진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뭐 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 뜻을 수용을 해서 정치적인 해법을 처리하는 것, 즉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일이고 정치적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이 시간을 끌기로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좀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라는 혹시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즉각 퇴진이라는 민심의 촛불과 들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거는 계속 요구하면서 네. 법적으로는 탄핵을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저기 뭐 판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대 관문을 넘어야 되는 네.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4대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퇴진 운동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만 이 탄핵의 과정에서 성사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까지 가는 데는 여기 이제 4대 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넬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탄핵 사유에 대한 거, 대통령은 좀 선의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검찰에서 얘기한 것과 다툼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00명 국회의원 3분의 2니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탈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제 야당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법사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검사 같은 기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권성동 위원장이어서 과연 여당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야당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제일 큰 건 이제 헌법재판소에 9분 중에서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까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장도 나가고 그러면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선의로 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65조가 얘기하는 것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의도가 선의였나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위가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냐 아니냐기 때문에 지금 이건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검사가 공소장에 기소가 됐을 때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그게 혐의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심의하는 그게 심의를 재판이잖아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대한 소추 결의안을 낼 수 있는 거죠, 국회가. 그래서 소추 결의안을 내는 상태로 가면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이 모두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얘기를 했으면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면
그 표에 모자라는 수는 29표가 모자랍니다. 171표니까 예. 야당이. 그러면 여당에서 필요한 표가 29표인데 네. 어제 비상시국회의라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탄핵을 논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다른 안건 때문에 우연히 모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하라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서명을 한 것뿐입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 우연히 모인 의원들이 32명이 서명을 한 걸로 보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모임의 멤버도 아닌 의원들도 더 추가로 서명한 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거기는 이름이 공개가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 3명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가세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29표는 너끈히 넘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이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연히- 그 소속이시잖아요. 예, 당연히 아마 29명은 너끈히 넘을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 얘기를 보면 권성동 위원장은 비박계 모임에 계시고 어제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서명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분이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하실 걸로 예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의원 아마 야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지금 새누리당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들어가서 탄핵하겠다고 해놓고서 탄핵 안 하는 걸로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예, 거꾸로죠. 뭐- 탄핵을 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말을 탄핵을 하겠다고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그 거꾸로의 가능성은 없는 그래요? 거죠. 네. 어떻게 야, 생각하세요?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민심이 빗발치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탄핵 여론에 대해서 편승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가 되기 때문에 네. 무기명 비밀 투표로 가게 되면은 소위 공개적으로 뭐 천명한 그런 자세와는 다르게 투표는 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 비박이나 뭐 친박이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 사실 새누리당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하는데 온 힘을 함께 쏟은 비박 친박을 떠나서 함께 쏟은 그런 그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어찌됐든 비박이 됐든 친박이 됐든 여당으로서 권력의 우산 아래 보호받기도 하고 뭐 일종의 여당으로서 특권을 누려왔던 것도 지난 10년 동안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쉽게 탄핵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할 때 찬성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당장에 이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특검법을 갖다가 거부를 했잖아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4대 관문을 촘촘히 그리고 조밀하게 챙겨보고 점검을 해서 이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보수재판관 저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황교안 총리가 총리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잖아요. 그렇다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계시는 한은 보수재판관의 공석을 후임으로 교체하지를 않아가지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관문을 넘기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은 일단 현직은 직무 정지가 되니까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데 뭐 욕을 먹든 말든 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안 하겠다 하고 버틴다 이거죠. 버틸 가능성이 많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빨리 받아들이도록 국회가 총리를 빨리 추천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 야당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총리를 황교안 총리가 혹시 탄핵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가 아닌 여야가 합의하는 그러니까
좀 그 거국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네. 그걸 만들어 놔야지 그 이후가 그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런 판단인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고 임명하는 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데 이선 퇴진도 거부한 그 대통령인데 자기 자신의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그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하거나 임명에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현실적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안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총리를 가지고 국회에서 힘을 낭비하느니 기본적으로 탄핵 운동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 소위 퇴진 약속을 받아내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그 탄핵 운동을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네. 그 기본적으로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이미 뭐 이번 공소장만으로도 다수의 법조계 인사와 헌법학계에서는 이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심에 거스르지 않는 또 법률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판단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이 탄핵 절차를 빨리 끌고 가고 혼란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른 탄핵 절차를 밟아가면서 네. 다른 한편으로는 뭐 시민운동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심이 용서한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서 그런 힘을 동력으로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됐든 아니면 다른 정부의 공무원들이 됐든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야당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야 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공허한 허구의 그 국회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야당이 거기에 합의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서 또 약간의 갈등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그 열망과 동력을 떨어뜨리느니 차라리 바로 직공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판단이죠. 자, 알겠습니다. 저 야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나 뭐 야당의 주장과 상관없이 대통령 감싸기에 열중입니다. 자, 오늘 여당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를 지명을 하게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하야를 시키든지 전부 각기 배치되고 전혀 같이 갈 수가 없는 내용을 세 개를 다 하겠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전라도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짜고 난다 그럽니다. 짜고 난다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폐륜행입니다. 계속적인 해당 행위를 하며 해체까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도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밝힙니다. 돌을 맞아야 될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친박계 얘기 뭐 들어보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한동안 뭐 머리 납작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또 막 떠오르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청와대와 함께 전열을 맞춰서 투쟁하겠다 뭐 이런 대오인 것 같은데요. 김용태, 남경필 두 의원은 내일 탈당한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은 이제 비박계시잖아요. 뭐 그 운동 돌아가는 거 잘 아실 텐데 친박계 저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비박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친박계는 대통령과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 복수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대통령이 저 지경까지 오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이시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께 정말 세상을 똑바로 보고 민심을 들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야 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저렇게 가도록 내몬 원인 제공자들이시잖아요. 눈과 귀를 막아서 제대로 듣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불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국감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을 증인으로 국민들이 나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저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고 문제없는 사람들 근거 없이 음해한다고 하면서 온몸으로 철벽방어를 하고 못 나오게 하신 장본인들이 저 지도부입니다. 오늘
육성으로 드신 저 세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저분들이 저래놓고는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이 있는 분들이 지금 국민 앞에 사죄를 하셔도 모자랄 분들이 저러고 계세요. 네.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저분들이 저러시는 게. 저분들은 그런데 비박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비박계는 그래서 저분들이 빨리 손을 떼고 저분들이 사퇴 수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고를 낸 범인이 자기가 조사를 한다는 셀프 조사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 원인 제공자가 수습을 하는 셀프 수습이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저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퇴진하시는 게 퇴진이라는 정답입니다. 건 저 당직에서 물러나는 겁니까? 정계 은퇴입니까? 당직에서도 물러나시고 정말 더 멀리는 당에서도 손을 떼셔야죠. 예. 어떻게 저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당 깨져요? 어떻게 돼요? 저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퇴진하시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정 안 되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 전영께 여쭤볼게요. 김진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아실 거 알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발언들 대통령을 적극 감싸시는 건 뭐 자기 개인의 소신일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한 발언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촛불은 바람 앞에 꺼진다. 대통령은 단돈 1원도 안 챙겼다. 뭐 본인이 안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직을 위해서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 지금 검사 출신이신데 그 지금까지 계속 그 언론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시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자기 조직을 위해서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같은 정치인으로서 저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보호 심리가 강하더라도 그 이전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민심을 받드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민심에 대한 이 관심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애정과 그 충성을 그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지금 이와 같은 태도나 발언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해주거나 말하자면 대통령의 동정론이 일어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대통령한테도 제가 볼 때 하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은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한 가지만 유승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이장호 의원 같은 경우도 친박계에서 김무성 의원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상당히 뭐가 많이 움직일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이 가까우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유승민 의원은요?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있지만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좀 힌트만 어렵고요. 주세요, 그럼. 아니, 그렇고요. 근데 이장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비박계를 이간질하고 갈라치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비박계하고 친박계가 많이 싸우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친박계도 문제지만 비박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하자면 옆에 앉아 계신데? 아니 말하자면 뭐 이해운 의원님이야 뭐 친박계로부터 사실상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 공당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리당자 아닙니까? 정당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인데 비박계는 그동안은 사실은 조용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마치 친박계를 매도를 하고 차별화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오히려 더 비겁하지 않는가. 또 탈당을 운운한 것도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에 남아서 새누리당을 나름대로 재건하는 노력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 의원님이야 아니시지만 뭐 다른 의원들께서는 뭐 그런 비난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비박계에는 계시겠죠. 예. 근데 뭐 오늘 저 정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